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선우 기자입니다. 앞팀 이러고 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가 큰일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 왜 냄새를 정리를 안 하고 나가서. 근데 좀 전에 권 팀장님 화장실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작은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이렇게 내일이 또 쉬는 날이니까요. 네, 쉬는 날이니까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첫 하죠. 번째 뉴스는 좀 전에 김장현 본부장님이 좀 상세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삼성전자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71조 9천억, 거의 72조 원에 여기는 뭐 1조 원을 소수점으로 처리하네요. 영업이익은 그쵸. 6조 6천억 원 1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네. 전사 매출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24의 판매 호조로 6%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좀 3.78조가 증가했으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한번 부문별로 같이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반도체 매출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반도체 매출액은 23조 1,400억. 그러니까 저기 보면 DS 부분에 예. 그 23조 1,400억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MX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MX가 32조 원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갤럭시 S24 너무 잘 팔렸다. 국내에서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 팔렸는데 네. 잘 팔렸는데 33조 원이면 거의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니까 잘 팔렸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드캐리 했는데 별로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조금은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를 못해서 그럴 거예요. 주도요? 네,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삼성이 주도하고 있었다면 S24가 얼마나 팔리는지 네. 여기에 따라서 뭐 기업 가치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아무래도 1분기에 전 세계 1등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1등은 기본이고 뭘 더 해야 되죠? 2등하면 너는 왜 이렇게 못했냐 이게 소리를 좀 듣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부분에서는 DDR5하고 고용량 SSD 모두 다 잘 됐고요. 흑자 전환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많이 받는 부분들은 HBM일 텐데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가 HBM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으로 지속 늘려가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도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HBM 얘기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체적으로 HBM 시장의 점유 현황을 보면 한 6대 4대 1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6, 삼성이 한 4, 그리고 마이크론 1 정도 되는데 4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아예 신제품은 아니고요. 사실 HBM 전체 시장에서 주력 제품은 HBM2예요. HBM2가 게임 콘솔에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HBM이 이제 그래픽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전체 시장에서는 HBM2가 꽤 큰데 이 작년부터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가 생성형 AI 쪽에서 좀 대박이 나면서 그게 HBM3 쪽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안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HBM2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하기는 안 되죠. 그렇죠. 인공지능 정도는 들어가야 여기는 되죠.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HBM3 2가 언제 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젠슨왕이 그냥 장난으로 그냥 써준 거 가지고도 사인 받았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참 삼성전자 참 약해졌다. 일단은 그 8단 그 HBM3E에 들어가는 그 8단 제품 같은 경우는 초기 양산을 개시를 해서 2분기 말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이닝이 이제 4, 5, 6이니까 그렇죠. 이제 4월 다 지나갔고 5, 6 안에 사인을 받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2분기 중에 HBM3 12단도 양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근데 이게 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꽤 많은 물량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3로 급격하게 전환을 해서 전체 HBM 비중 중에 연말 판매 수량의 3분의 2를 HBM3E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하반기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정말 삼성전자 욕 먹어도 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못했다. 네. 요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경영상의 판단을 할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타이밍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했는데 못 따라간다. 이거는 진짜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못 채우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GPU 수요가 적을 리는 없고, 그렇죠? GPU 수요가 적을 리는 없고, 그러면 생각보다 왜 삼성전자의 HBM3가 잘 안 나갔지?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그만큼의 물량을 좀 덜 줬다는 거니까.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줬으면 가는 거지. 어중간하게 준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달성 못한다는 얘기는 퀄리티 테스트 통과 못했다. 콜 못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죠. 그러니까 받으면은 그 정도 갈 수 있는데 검 기자 좀 거만하네. 뭘 거만합니까? 네. 예, 거만 제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렇게 거만하게 말이야. 다시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기대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그 정도 물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 못했으니까 이걸 달성 못하는 건데, 네.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정말 그 뭐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X 사업부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24가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S24가 그냥 S23 다음 모델에 불과한데 네. 글로벌하게는 이제 그 최초의 AI 모델로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 디바이스로. 예, 온 디바이스 AI 한 걸로. 그래서 이제 서클 투 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 자체는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 검색하는 기능인데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대단한지를 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설명해 주세요. 몇 번 하셨는데. 네. 이게 그냥 동그라미 그려서 검색하는 거는 원래 됩니다. 네. 어디나 다 되는데 이번에 기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그 동그라미를 인식하는 네.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능은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하고. 예. 네. 그리고 요게 서버로 갑니다. 서버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인식한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생성해 주는 거. 그렇죠. 그거는 서버에서 합니다. 아, 그건 좀 멀리 갔다 오고.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인식을 하는 속도가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하면 네. 동그라미를 했을 때 이 동그라미를 했던 데이터가 서버로 가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속도가 오래 걸려요. 음. 근데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동그라미를 인식하는 거는 빨리 해야 돼요. 그거 느리면 좀 이렇게 기계가 못나 보이죠.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근데 딱 인식을 했는데 그다음 생성이 좀 느리다. 네. 요건 봐줍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요게 이른바 이제 하이브리드 AI라 그래가지고 S24에 이제 퀄컴 칩이 들어갔는데 퀄컴 칩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얘기가 네. 온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경험을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온 디바이스에서 하고 여기서 데이터 처리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들은 클라우드에서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간 기능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번역 기능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온 디바이스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비행기 모드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건데 네. 비행기 모드에서 작동하는 번역 기능이 왜 필요하냐? 뭐 비행기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탄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뭐 챗GPT라든지 파파고라든지 그런 데서 다 돼요. 네. 번역하는 거. 네.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서버를 갔다 오면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의 그러니까 번역은 말하면 통역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이거를 서버를 갔다 오면은 지연이 되니까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사용자 경험상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네. 이거를 왜 이렇게 구현했는지를 보면은 온 디바이스 AI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하고 어디까지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지를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나누는 기준을 누가 세우냐? 제조사. 세트 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는 세트 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네. 자기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는 어떤 기능을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하고 어떤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지를
오히려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같은 데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죠. 네. 다음에는 좀 어떤 거 온디바이스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인데요. 이러면 형님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폴더블 쪽에 그 MX 쪽에서는 폴더블 얘기를 좀 하는데 폴더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을에 우리 이제 폴드가 나오니까 네, 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딴 거 얼마나 잘 팔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반도체가 잘 팔릴 거다라는 부분은 HBM을 하든 못하든 네. 거의 정해진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금융위기 뭐 정도? 뭐 그런 건 아니면 뭐 그 대지진 같은 걸로 해서 아예 공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이제 HBM이라는 큰 수요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PC 노트북 서버 쪽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오늘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그 삼성전기 실적 전해드리면서 원래는 삼성전기가 MLCC 비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광학이 높아져서 알고 보니 그게 갤럭시 24 예. 그 광학 모듈,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워낙 주문을 많이 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 그거 주문 많이 했다는 거는 갤럭시 24가 잘 팔렸다는 거니까. 예. 자, 이런 그 다른 부품 공급업체까지 영향을 미친 갤럭시 24 잘 팔렸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성장률을 1.3%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았어? 라고 좀 놀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GDP 서프라이즈는 진짜 오랜만에 본. 그러니까요. GDP 서프라이즈는 웬만해서 나오기 좀 힘든 건데 오늘 나온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의견과 전망은 많이 엇갈리긴 하는데 좀 이게 약간 뭐 이상한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2분기 GDP는 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마이너스 폭이 2.1% 감소를 했는데 이게 2.1%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거라서 4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좀 감소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그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산업 생산을 일단 부문별로 보면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유독 반도체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 산업 생산이 0.7% 1분기 3개월을 놓고 볼게요. 1분기 기준으로 전 산업 생산은 0.7%만 증가했는데 반도체 분기 생산은 전 분기보다 44.8%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반도체만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그 3월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를 제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조업 생산이 4.3%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통신, 자동차 이 다 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면은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인데 왜 제가 소비를 보게 되냐면 사실 지난번에 이제 1.3% 정도의 GDP 성장률이 났을 때 그중에 기여도를 따져보니까 0.7%포인트 정도가 그러니까 소비는 아니고 내수였다는 거. 예. 그렇죠. 내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그렇게 좋았어. 이런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소비를 보니까 1분기에 서비스 소비로 해석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이 0.8%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화 소비를 볼 수 있는 그 소매 판매가 0.2%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고 여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그리고 외식 물가랑 여행할 때 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내수 심리가 좋을 때는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이 재화 소비는 오히려 좀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은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내수 관련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재고 순환 지표가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예요. 재고 순환 지표라고 하는 거는 출하와 재고의 증가율 차이인데 전달보다 상대적으로 팔린 물건보다 창고에 쌓인 물건이 많으면 이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감소했다는 거는 아니 쌓인 물건이 더 많네.
안 팔렸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2분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기계류 내수출하 지수도 전달보다 2.4% 하락을 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설비를 늘린 사업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감소했다는 거니까. 야, 이게 생산이 많이 늘어날 걸 기대해서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설비를 늘린 사업장이 줄어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이거를 전망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도 2분기 GDP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보여준다면서 투자 건설기성 하락세고 산업 생산도 반도체 빼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꺾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사실 이게 그 1, 2분기가 그러니까 1, 2월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 2월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지표가 울퉁불퉁한 거지 이게 꺾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2분기까지 돼보면 알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부의 분석대로 그냥 울퉁불퉁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실 또 이게 또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2분기는 꺾이게 되나? 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요? 이왕이면 눈에 보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네. 그냥 3월은 1분기다. 3월은 1분기죠. 네. 3월에 이렇게 산업활동 동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GDP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러면은 4월부터는 더 좋잖아요. 안 좋은 건 1분기에 다 반영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산업생산 쪽이 좀. 근데 사실 1분기 서프라이즈 나온 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저 약간 건설 쪽에서 그 짓던 거 완성한 게 좀 그렇죠. 있고. 네. 물가 올라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먹었는데 돈을 더 냈고. 그게 더 많이 올라갔죠. 네, 그게 좀 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 생각보다 GDP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하드캐리했다 그러는데 원래 반도체가 하드캐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네. 이 반도체에 따라서 좀 지표가 좀 출렁출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아까 이따가 좀 전해 주실 거죠? 법인세 뭐 이런 거. 아, 네. 세금이 좀 덜 거쳤죠? 네, 그 얘기도 이따 반도체의 영향이 어떤 건지 한번 그때 한번 뉴스에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제 한국, 중국의 조선 점유율이 3.1%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 중국이 더 앞서 있었거든요. 한참 앞서 있었는데 이게 그 3.7%포인트 차이로 좁혀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그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입니다. 1분기 수출량이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격차가 원래 2배 이상 났었는데, 그러니까 3.7%니까 7, 8%, 그러니까 8%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3.7%포인트로 격차가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더 높아진 겁니다. 네. 근데 수출입은행에서 분석을 하기로 이 격차가 좁혀진 거는 카타르 LNG 운반선 프로젝트 때문이다. 예, 카타르 운반선 프로젝트가 2차 발주에서 52척이 나왔거든요. 네. 그중에 44척을 우리나라가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좀 좁아졌다라는 거고, 이게 카타르 프로젝트 같은 대형 발주가 기대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이 경쟁에서 우리가 더 추가로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수출입은행의 분석이에요.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내일 쉬는 날이니까. 솔직히 그 카타르 LNG선은 네. 계약을 옛날에 맺은 거여가지고 이거 받아봐야 크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선가가 낮을 때 계약 계약을 맺어갖고 그 이후에 성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율 높아진 거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볼 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점유율 측면에서 이제 수출입은행 분석대로 이게 추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지만 네. 실질적으로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이게 돈 버는 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LNG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나왔고 컨테이너도 나왔고 지금 이제 탱커도 나오면서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 격차는 오히려 넓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하더라도 비싼 거 한다. 그쵸. 그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중국은 과잉 생산 쪽으로 과잉 생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보내고 우리 돈 되는 거 하고 이게 친환경 선박하고
좀 고부가 가치 선박 쪽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점유율은 더 벌어지지만 네. 그 점유율이 벌어진 게 경쟁력의 문제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럼 주가는 어떨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쪼개기 상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지금 증거금이 25조 원이 몰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네. 몰리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꽤 매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하게 되면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업을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곳이죠. 수리하는 부분들을 분할시켜 놓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 플러스 알파를 거기서 유지 보수를 하게 돼요. 그럼 누구 걸 유지 보수하려고 지금? 되게 알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 거 여기다가 지금 이조 기자가 염두에 둔 거는 좀 미국 선박.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의 MRO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마린 솔루션이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원래 그 정기선 부회장이 네. 처음으로 대표를 맡았던 회사예요. 그래요? 네. 오. 그 전에 그 현대중공업 소속으로 있다가 여기를 분할하면서 거기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네. 근데 별로 안 쓰고 싶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후계자를 보내는 데는 네. 잘 되는 데를 보냅니다. 그렇긴 하죠. 안 되는 데를 보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이재용 회장이 초기에 그 뭐 삼성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 교육 사업할 때 네네. 그때가 100%될 거라고 보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안 돼서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될 거라고 보는 그런 정도의 알짜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분할 상장에 대해서 이게 현대중공업 그룹은 그 좀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뭐 지주사 전환하면서 자사주 마법한 것부터 해가지고 분할해서 내려놓은 현대중공업을 또 이렇게 상장을 시키고 네. 이런 과정들이 거기다 이제 삼호중공업 또 상장시킬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우려가 네.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정부에서 못하게 했던 게 뭐냐면 물적 분할한 지 5년 이내의 회사들은 상장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분할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HD 현대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때 이제 LG에너지 물적 분할 사태가 있은 이후에 여기에 주주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SK 이노 같은 경우는 거기서 SK 온을 상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SK 이노가 여기저기서 돈 빌려가지고 계속 SK 온을 지원해주는 게 SK 이노 주주들한테 좋은지 네. 아니면 SK 온을 상장을 시켜서 밖에서 돈을 땡겨오게 하는 게 좋은지 네. 그럼 이게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SK온이 상장을 할 때 나는 SK온이 더 좋다. 네. 그러면 SK이노 주주의 주식을 SK온 주주식하고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주주들과의 이해상충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뭔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 마린솔루션이 이번에 그 상장을 하게 되면서 나온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가치 방안을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거를 패키지로 같이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닌데 이거를 상장을 시킬 때 분명히 이제 주주들은 걱정을 할 거고 네. 주가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같이 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거는 업황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업황은 꽤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LG 엔소라고 이제 한국조선해양하고 이제 막 분할 상장해갖고 할 때 그 막 논란이 될 때 그 다음 연도에만 상장하려고 했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요 가차 먹을 때 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죠? 한 3년 지났나요? 예. 3년 지나니까 또 일어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그게 욕 먹을 때 쓰면은 그때는 뭔가를 내놓죠. 네. 그때 우리 그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11번가도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주주들이 그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만한 요런 안도 고민하고 있고 요런 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안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그러다 안 돼 가지고 이제 해외에다 매각을 했는데 네.
매각을 해서 들어온 돈의 절반을 주주환원에다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꽤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8%인가요?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1분기 지금 어닝 쇼크가 났어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잠정치인데 보시면 매출액이 9.3%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83% 감소했어요. 83%. 와.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분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폴란드 수출 있잖아요. 예. 폴란드 수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폴란드 수출 계획에 따른 1분기 출하 감소라는 게 이게 회사의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식이 한 며칠 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그 폴란드 군비청과 천모 72대 그리고 유도탄 등 2조 2,500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게 그 우리가 2022년 7월에 기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까지를 우리가 사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통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1차 실행 계획 그리고 2차 실행 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1차 실행 계약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실행 계약의 경우에는 폴란드 총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찰나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에 수출입은행이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원금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게 금액을 한 번에 통으로 크게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내에서도 6월 내에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정책금융기관은 또 아무래도 가용 지원 규모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금액을 조절하는데 약간의 좀 이렇게 시간차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간 거래이기도 하고 워낙 큰 규모의 그 거래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폴란드양 수출 물량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수주 곡간도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수출 금액, 그 이제 정책 지원 금액만 조절이 잘 된다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출 물량은 또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측에서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폴란드양 수출이 시작되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호실적이 이어집니다. 면서 역대급 실적을 세웠던 작년만큼 올해도 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제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무조건 다 됩니다. 오늘 무조건 됩니까? 예. 저는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시차만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시차만 좀 있을 뿐. 네. 아니 뭐 장사 하루 이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드리면 오늘 카이도 실적 발표했는데 네. 그 영업이익이 147%가 늘었습니다. 어... 여기는 폴란드 실적이 잡혔습니다. 잡혔군요. 예, 폴란드 실적이 잡혀서 영업이익이 그 147% 늘었는데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한 22%가 상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풍산도 실적 발표했는데 총알. 예, 영업이익이 36% 감소한 걸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예상치보다는 13.5%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방산업체들이 꽤 괜찮아요. 근데 네. 이게 뭐 시점상으로 봤을 때 이게 기대했던 거가 안 나왔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 분기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지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겠지만 그렇죠. 조금만 길게 보면은 뭐 그렇게 악재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풍산이 작년 대비해서 36.1% 감소.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음 네. 뉴스를 SDI를 안 하고 그 네. 위장 계열사 헤드라인으로 좀 넣어주시겠어요? 위장 계열사 부당 채무 보증 공정위 SK 계열사의 과징금. 네. 뭔가요 이거? 그 이게 뉴스가 되게
잘 안 읽히는 뉴스인데 네. 그 SK그룹이 그 소속 플레이스4 옛 키넨파트너스와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키넨파트너스는 또 뭐 하는데며 이게 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뭐 규정은 뭐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요 내용 자체를 보면 네. 키넨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인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네. 동생 자산 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 그 임원이 한 명 있는데 네. 그 임원이 그 키넨파트너스의 대표예요. 근데 그 회사가 호텔을 짓는 자회사에 네. 채무 보증을 해줬다. 아유, 이렇게 뭐 말해봐야 복잡만한데 이게 복잡한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굳이 이 뉴스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 뉴스가 사실 저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장동에다가 투자를 했던 회사가 키넨파트너스 가 키넨파트너스가 대장동 화천대유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랑 SK 자금이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았던 회사예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대장동 건하고 별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장동 건이 어떤 일로 벌어지는지 그건 아직까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번에 나왔던 건은 키넨파트너스가 플레이스4에다가 채무 보증을 하다가 채무 보증을 한 게 네. SK그룹의 사실상 계열사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재단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사람으로 연결돼 있는 같은 회사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채무 보증을 해주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고 채무 보증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했던 거고 SK 쪽에서는 뭐 우리 계열사인지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이번에 나왔던 거는 호텔 계열사 관련한 채무보증건이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이제 대장동 관련한 사건이랑은 별개 사건이라 그거는 따로 보시는 게 이 뉴스를 해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전에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했으니까 3월 국세가 6조 덜 거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업들이 적자를 본 기업도 많고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올 3월에 그 법인세가 이제 2번 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올 3월에 내는 법인세를 좀 적게 냈던 그런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뉴시스에서 그래픽이 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3월 그 누계 국세 수입이 84조 9천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거고요. 지금 원래 3월 국세를 보면은 국세 수입이 그 지난달에 2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 원 준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은 6조 원 줄었고 1, 2, 3월 누계로 하면은 2조 2천억 원 정도 감소한 거죠. 지금 보면은 세수 진도율이라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세수 진도율. 이게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그 걷었는지를 보는 건데 이 세수 진도율이 올해 23.1%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원래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거칠 것으로 예상하는 그 국세 가운데 23%가 3월까지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는 한 25% 정도 들어온다는 거죠. 이 시점쯤이 되면은. 근데 한 23% 되는 거니까 야,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8월 또 세금 내잖아요. 8월 법인세. 예. 근데 지금 그 보면은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 이런 것들이 6월 이후에 일몰되다 보니까 8월 들에 올해 분 법인세를 선납하는 금요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따져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8월에 좀 세금 많이 내면 야, 연초에는 좀 덜 거쳤지만 연간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올해 1분기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1분기에 상당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8월에 법인세가 예상만큼 거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반응입니다. 네.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세금은 또 걷었으면 아니 좋겠죠. 나는 내기 싫으니까. 네. 대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열심히 벌어갖고 거기서 세금 많이 내면 되잖아. 우리의 그 기름값은 조금 계속 깎아주고. 아직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깎아주고. 다음은 금뉴스 하시죠, 금뉴스. 금뉴스 한번 할까요? 확실히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커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산업 생산 동향 움직이고 뭐 세수 결손 나고 네. 뭐 아이고 참. 그 얘기하죠. 금단신. 자, 한국은행이 그 요즘에 금 가격 오르면서 한국은행은 왜 금 안 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일단 오늘 뭐가 나왔냐면 그 한국은행에서 그 블로그를 썼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으로의 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은 이제 104톤을 금을 갖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금을 막 사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행은 금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그럼 지난 그 과거에 누가 많이 샀나, 누가 많이 샀나를 보면은 중국 많이 샀고, 터키 많이 샀고, 폴란드 많이 샀고, 러시아 많이 샀고, 인도 많이 샀고. 보통 말썽쟁이들이 많이 사죠 금을.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는 뭐 직접 말썽쟁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썽쟁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예. 좀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금 보유량은 늘어나는데 미국 국채 팔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 팔아서 금 사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거죠. 그럼 왜 안 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동성은 높은데 유동성이 낮다.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실 그럼 그 금 들고 가서 달러 바꿔주세요 하면 그 쉽게 바꿔줄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리고 지금 금을 많이 산 국가들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전쟁 때문이 아니냐, 뭔가 달러와 의존도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같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 이 최 팀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외환 보유액의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필요는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의 추가 매입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지금 사는 건 또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2011년인가 고점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욕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지. 지금은 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외환 시장의 전개 상황 그리고 국제 금 시장 동향 점검하면서 금 투자 시점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린 건 또 뭐냐? 우리 압권에서 오늘 저녁에 금과 관련된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올라갈 겁니다. 저희 퇴근 시간에는 압권 한번 보시면은 금 이야기 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뉘앙스가 뭐 금 추가로 살 것 같은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이게 저는 근데 추가로 살 것 같은 뉘앙스라고 보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산다 그랬는데 네.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사실 원래 한국은행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되게 그 단어 토시 하나까지 되게 면밀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한국은행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진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상황에서 금값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 절대 안 사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또 그렇죠. 니 그러니까 맨날 물리지 이제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약간 보수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좀 편히 쉬시고 저희는 목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